아,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전망이긴 한데요. 급매물이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그런 그 부동산 전문가들의 전언이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인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 제1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도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부동산 시장 어떤 추세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함께 풀어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박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박유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공인사협회 대전광역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서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요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저도 보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동산 시장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겁니까? 서용원 지부장님.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아마 1월 달이 가장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1, 2월 달에 급매물 위주로 지금 많이 거래가 좀 됐고요. 3, 4월 달에는 또 이제 거래량이 좀 축소되면서 좀 보합 상태로 좀 갔고, 5, 6월 달에 또 이제 거래량이 좀 늘면서 소폭 늘어나면서 가격도 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급매물은 어느 정도 좀 소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의 이제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대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물량들이 이제 조적 분양에 들어가면서 거의 완판이 됐고요. 용문 1, 2, 3 구역이랄지, 하나포레라랄지, 학화동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미분양이 이제 소진됐던 인구는 어떤 국가산단이라는 큰 호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분양이 완판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 주상복합이라든지 그렇다면 타 지역 동구나 이쪽의 그 대덕구 이쪽에서의 분양은 아직도 미분양이 지금 한 2,000세대 이상이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그 이상이거든요, 물량이. 그래서 아직도 그 물량은 남아있기 때문에 동서간의 편차가 좀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박유석 교수님 판단은 어떠세요? 네, 뭐 지금 현상을 보시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좀 다르긴 한데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과거 사례를 좀 보면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어떤 변화를 좀 선도했다라고 좀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주간 매매 가격 한국 부동산원 자료를 조금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금 15주 이상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본다면 과거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이르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 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기에서 상승 반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고 하는 게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누구는 상승세를 탈 것이다. 누구는 다시 침체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양분된 것 같아요.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자칫하다가는 시장이나 실제 이제 재테크라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심리적 만족감 같은 것도 사실은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정말 조심스러운 전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전문가께 신중하게 말씀을 평소에도 해주시지만 접근해서 해답을 주셨으면,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중에 전문적인 부동산 투기로 부동산 재테크를 해서 수익을 보겠다는 것보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이런 원천적인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질문에 저희가 부응한다라는 취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부동산 시장이 대전도 물론 좋은
국가산단 유치 이런 뉴스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완판된 사례가 있어요. 일부 지역이지만.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또 일부 지역은 미분양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서 대전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서영원 지부장님 보시기에. 네,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도 분명히 지금 이제 동서간에 지금 양극화가 존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가면 더 심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살펴보면 오히려 지금 서쪽으로 유성이나 서구 쪽은 그래도 준공이 나면 미분양이 됐다 하더라도 설령 준공 전에는 완판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쪽에 대덕구 쪽이랄지 중구나라 이런 쪽은 한번 미분양이 터지면 그게 좀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관심 밖에서 일단 밀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장 그 지금 어려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주상복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상복합은 또 이제 달리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박 교수님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뭐 요즘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면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전월세 그 매물 자체가 품귀 현상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이 나름 하나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가격 상승하고. 근데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 같은 경우 이제 과거 사례를 조금 보면요. 예. 물론 상황에 따라서 선도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 시장이 먼저 선도를 하게 되면 또 전세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매매 가격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혹은 매매 가격의 변화로 인해서 전세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21년 10월 정도를 지금 정점으로 봤어요. 근데 그 당시의 가격을 좀 보면 이제 매매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던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의 상승이 전세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시장에서 어떤 가격의 변화가 생기는 원인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가격, 그러니까 분양 물량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편이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입주 물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도 다르고 어떤 시장의 시기별로 나타나는 상황도 다르지만 분명한 거는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지금에 좀 대입을 한다면 지금은 전세 시장의 어떤 우리 전세 사기라든지 아니면 역전세 문제 또 금리에 대한 부분 이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시장에 대비해서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하락세가 조금 더 심화되고 있다, 하락세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매 시장 같은 경우는 지표상으로만 본다면 지금 전국적으로는 보합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방은 아직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지만 대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0.01%, 0% 왔다 갔다 하는 보합세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15주 이상 지금 0.21%면 주간 매매 가격에서는 조금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세 시장 때문에 매매 시장이 변했다, 매매 시장 때문에 전세 시장이 변했다고 보기 좀 어렵기는 하지만 서로 지금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매매 시장이 좀 회복이 된다면 뒤따라서 오히려 전세 시장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완판 가격, 전월세 가격이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모든 것을 따지고 보면 이제 특히 부동산의 양극화가 있다. 그러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부동산 매물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짚고 좀 넘어가서 왜 이런 양극화 현상이 생기느냐도 저희가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또 조심스럽긴 해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매물에는 또 저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참 조심스러워서 일반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래도 엄연한 현실은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성공 조건이라고 할까? 이게 어떤 부동산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을 때 괜찮은 부동산이다. 투자할 만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박 교수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어떤 가계 자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요. 특히나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중에서도 이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가장 관심이 크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준공이 돼서 이제 입주가 된 시장을 우리가 매매 시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분양될 것에 대한 미래 선분양에 대한 부분을 이제 분양 시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분양 시장 쪽으로 좀 더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 시장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반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내가 분양을 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본이득을 얻을 것이다. 내가 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과연 어떠한 분양 아파트가 좋은 것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특히나 부동산이 상승기에는요. 어떤 지역의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거 지역일 테고요. 주거 지역에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 분양 가격이 상승한다. 부동산 시장이 좋다. 이럴 때는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덮어놓고 샀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른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시장의 가격이 떨어지고 분양 시장이 분양이 다 되었지만 미계약 사태가 발생을 하고 미계약 다음이 미분양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자분, 그러니까 분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신이 번쩍 드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대전에서만 따져봤을 때 분양이 잘된 분양 성과가 좋은 아파트들을 본다면 가격적인 측면이 가장 강조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거는 국가산단 때문에 미분양이었던 아파트가 한순간에 완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좀 특별한 상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따졌을 때 연구 논문을 본다 그러면 첫 번째 분양 아파트에 가장 좋은 건 초품화입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그리고 이제 도로 여건이라든지 이런 정주 여건을 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만 본다면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양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오르는 부분도 물론 있거든요. 원자재가 급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노무 가격, 어떤 노동비가 증가한다든지 그런 분양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상승한 어떤 원재료 값이 분양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이 분양 가격이 시장에서 받아들여질만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재 나오는 아파트들의 분양 가격이 보통 2천만 원 선이에요. 1,800에서 2천만 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가격은요. 아직까지 미분양 사태가 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가격은 아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가격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수준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34평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약 6억 중반에서 7억 가까이 하겠죠. 근데 매매 가격은 비슷한 단지에 보면 그 이상 할 겁니다. 다만 차이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5억의 분양을 받아서 준공이 되는 시점이면 주변 단지가 7억이면 그래도 아무리 보다도 7억은 되지 않겠어? 2억은 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거의 매매에 근접을 하다 보니까 분양 가격이 분양 시장에서의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분양을 받으시려고 하는 공고를 받은 청약자 분들께서 분양에 참여하지 못하고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게 이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매매 시장에서 그러니까 분양이 다 되고 매매 시장에서 또 가격이 좀 상승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초등학교를 품었다든지 어떤 정주 여건이 좋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전에서도 완판 단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또 미분양 단지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칫하면 한쪽에는 가혹할 수도 있어서 이게 완판 단지의 특징이 뭐를 들 수가 있어요? 그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앞에 앞선에 지금 이제 교수님이 좋은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런 분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어떤 그 상승 시장에서는 대전 지역이든 전국적으로 좀 상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락 시장에서 그래도 방어를 하고 가격이 좀 소폭으로 떨어지는 지역을 보면 학군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남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갔던 분들이 다시 둔산동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원인을 보면 학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갔다가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학군이 없으면 대전에서는 한 30분 내면 자가로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서남부라든지 동부 쪽이랄지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군이 연결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둔산동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래서 둔산동은 전세 시장이랄지 매매 시장이랄지 그래도 하락 시장에서도 버텨줬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봤을 때는 학군이다.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학군이 하락 시장에서도 버텨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대전에서도 지금 완판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미분양됐다고 완판됐던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대전에서 핫한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문루 같은 경우에, 용문 1, 3교역 같은 경우에 많은 관심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나왔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미분양이 나왔을 때는 그 지역이 미분양이 나왔을 때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가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보다 상당히 높았다라는 거죠. 너무 높았어도.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많이 안 좋았고, 그런데도 이번에 이제 완판이 됐던 그 부분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주변 가격에 비해 봤을 때 앞으로 좀 더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어떤 기대치 때문에 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레라랄지 도안동 이런 쪽에는 국가 산단이 큰 영향을 했다. 만약 그게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완판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어떤 호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어떤 학군화하고 어떤 호재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맞물려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 추가로 거기에 큰 용이죠.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국가 산단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안에 국가 산단에 어떤 업종의 그 산업체가 입주할지 이건 잘 몰라요. 그냥 큰 틀에서 국가 산단이니까 국가 산단 뭐 나눠. 뭐 여러 가지 이제 규정이 있겠죠. 산업 분류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걸 충족시켜서 가는데 예전에는 산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환경 오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공기질, 대기질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토양 오염이니 뭐 방류수 뭐 이런 그래서 산업단지 주변에 입주한 주거단지를 선호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국가산단이 역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시켰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게 그만큼 미분양 아파트 단지를 완판 단지로 바꿀 수 있는 주요 원인이 작용한 거예요. 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산업단지다 하면 우선 뭐 공해 그리고 뭐 지저분함,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뭐 이런 걸로 좀 보여졌다라면 최근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좀 개편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깨끗한 산업, 클린 산업으로 좀 바뀌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가산단도 우리가 같이 뒤에 붙는 말이 있어요. 반도체예요. 물론 반도체도 뭐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는 뭐 화학물질 이런 게 좀 나오기는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에서 산업단지 반도체 시설을 얘기를 할 때는 다 그런 오염 물질들은 다 정화가 되고 우리가 주변에 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산업단지로 인한 피해는 환경적으로 양호하다. 문제가 오히려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종사자가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한 발전을 얘기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게 인구거든요. 그럼 인구가 모인다는 거는 그 인구로 인한 파생되는 또 우리 뭐 큰 산업은 아니지만 뭐 근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리한 점, 이점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가산단이 어떻게 보면 주거 지역에서도 부동산의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산업단지에 대해서 인식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이런 말씀이시고 특히 이제 국가산단이라고 하는 경우 최첨단 업종을 유치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 그리고 그런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생산 시설이 됐든 뭐 다른 시설이 들어오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거기에 몰릴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그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생복지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뭐 이런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대가 크다는 거고 그만큼 대전에 어떤 인구 유입이나 이런 걸 할 만한 그동안에 그런 어떤 호재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가산단이라는 거는 상당히 호재가 됐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어떤 굴뚝 산업단지가 아닌 예. 나노 어떤 반도체 쪽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치, 그 다음에 그만큼 인구가 유입되다 보면 이제 수요가 그만큼 증가할 거라는 어떤 기대치가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전이 요거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 시장의 공약 중에 하나가 500만 평 플러스 알파 네. 공단 산단 조성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고 앞으로 이러한 그 부동산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또 있겠네요. 충분히 그 영향이 있다라고 예, 보죠. 예. 이번에 그런 그걸 것이. 보여줬고 이미 네. 그 단지에서도 보여줬고 실제. 만약에 그런 어떤 국가 산단 발표가 없었다라고 하면 저 지역이 그렇게 쉽게 완판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죠. 그건 분명한 호재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그 호재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기대도 네. 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경우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게 완판 단지가 있고 미분양 단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완판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실수요자가 구매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다른 어떤 차익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네. 엄격히 구분은 안 되겠죠 지금 시장에서. 그럴 경우 그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 실수요자가 그 매입을 하는 거와 또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하고 이걸 조금 구분이 가능한가요 그게?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현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분들도 완전하게 실수요만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수요 플러스 이제 투자까지 같이 보시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이 시장을 지금 보려면 부동산 가격이 왜 상승했는가를 먼저 원인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공급 부족이랄지 저금리 시장에 대해서 과다한 어떤 대출이랄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전세금 상승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는 역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그 어떤 그 공급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고 그런 요인이 됐었는데 지금 이 시장이 봤을 때 그러면 또 상승 시장으로 지금 간다라고 우리가 장담을 하려면 확정을 하려고 보면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들이 제거가 됐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과연 지금 금리가 떨어졌느냐 아직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인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느냐 아직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아직 그러기 때문에 투자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일부 아까 우리 국가산단이랄지 대전 지역만 한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의 호재가 좀 있어서 상승이 됐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타 일반 지역에서 과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갈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봤을 땐 가격이 오른다고 보고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 갈 건가냐. 그래서 요즘에 투자자들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이 주식시장하고 지금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뭐냐면 장기적으로 아파트 옛날에는 부동산은 장기 투자 상품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단타로 많이 갑니다. 짧게 먹고 짧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아마 이 미분양 시장에 이런 그 대거 투자자들이 몰렸던 것도 단타로 보고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어떤 수익 창출을 하고 빠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입주할 때 또 입주 물량하고 시장 물량을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올 건지 그거는 좀 더 세밀하게 지금 입주 물량이랄지 수요자라든지 이런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가격이 오른 걸 가지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지금 단언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두 분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세종 부동산 시장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급락세가 너무 심각해야 할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지금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세종 시장은? 네, 교수님, 뭐 예.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뭐 6억 하던 게 12억이 됐는데 지금 그게 한 8억 정도 수준이다 그런 정도로 거죠, 네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초 같은 경우 이제 급매물이 좀 전국적으로 나오고 세종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1월부터 5월 통계하고 올해 1월부터 5월 통계를 좀 비교를 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올 초에 미분양 물량 아니 저기 뭐죠 급매물 물량이 조금 많이 풀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성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거래가 되던 게 지금까지도 이제 조금씩 거래가 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심리에 대한 부분이 좀 될 텐데 거래가 좀 나타났다 가격이 조금 오른다 그러면 앞으로도 가격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12월까지 갔던 기억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빨리 빠지고 다시 또 빨리 상승하는 분위기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의 심리 지수도 좀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도 벌써 4월 달 돼서 105.3이 나왔어요. 우리가 작년 12월에 74.7인데요. 이 지수라고 하는 것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걸 좀 보는 거거든요. 그럼 100이 넘는다라는 건 긍정적인 대답이 더 많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매하겠다라는 구매 심리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좀 본다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부동산의 변화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이런 분위기가 다시 뭐 하락세로 전환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종시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이 있고 정책 발표죠. 그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국회의사당이 예. 뭐 어떻다. 뭐 설계비가 책정됐다. 그럼 그때부터 급매물이 싹 소진되고 관망세로 접어든다든지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그게 그렇게 따지면 이런 아까 부동산 시장의 경향도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고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이 대세일 수밖에 없다. 뭐 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세종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주로 공무원 집단이거든요. 이분들의 특성은 안정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거기에 그 뭐 샀다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떤 다른 투자 세력이 세종시에도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부장님.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세력들이 세종시에 많이 들어와 있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거래량이 이제 좀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세종이나 대전도 똑같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 전세 가격이 한 70%대, 60%, 70%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20%, 30%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세는 그때 그 시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매가도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 가지고 그 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 전세 가격 가지고 부동산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데 한 1, 1억 정도만 가지면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오히려 전세가 지금 불안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어느 정도 또 상승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 또 이 정도 가지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회라고 생각한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금년도에 좀 떨어졌을 때 그 급매물 위주를 많이 지금 매수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지금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앞으로도 지금 이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세종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몰립니다. 전국적인 관심 지역입니다. 세종이. 그리고 어떤 호재라는 거는 옛날에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보면 국회의사당 뭐 이렇게 하나 용역 하나 보고 딱 떨어지니까 그때 가격들이 막 10% 20% 올랐거든요. 단기 내 한 달, 두 달 사이에. 매물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만큼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그런 발표 하나에 정부의 어떤 발표 하나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 세종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부장님 말씀을 듣고 저도 그럴 수가 있다는 저희가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오늘 얘기하고 뭐 매매 중심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전세 사기의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뭐 네. 최근 뉴스를 보면 대전의 모 구에서도 전세 사기가 있고 뭐 실제 그 규모까지도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더 좀 진행되면서 전세 사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부장님. 전세 모든 것들을 전세 사기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예,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봤을 때. 예. 지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노후에 노후 준비를 하려고 했던 분들이 지금 다가구 주택을 매입했는데 그 일시적인 지금 어떤 전세 동맥경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 물건들이 지금 보증 반환을 못 해주는 이런 현상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반면에 지금 매매가 안 되니까 오히려 최소한 일시로 대출을 최대한 받고 전체를 지금 전세로 놓다 보니까 매가를 오히려 상회하는 그런 가격으로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의도적인 어떤 사기성이 좀 있다라고 저희들 좀 보고 있어요. 근데 대전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보면 전세 사기랄지 전세 피해의 어떤 그 뉴스나랄지 실질적인 현상을 보면 아파트보다는 거의 다가구 주택에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에서.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이런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일부분일 거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터지고 있고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계속 지금 전세 사기건에 대해서 계속 하루가 뭐 멀다 하고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들이 신규 주택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전세를 오히려 회피하고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해버려요. 오히려 그렇게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택 임대인들을 보증을 반환해 주려면 신규 임차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목돈 마련이 네, 돼야 근데 되죠. 정부에서는 왜 임대인들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해주냐라고만 하는데 이분들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그 돈이 있었다라면 왜 그걸 전세로 놨겠냐냐 이거죠. 월세로 놨지. 그렇잖아요. 예금을 해놓고 그걸 전세로 놀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 돈을.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참 현장에서 참 매우 안타깝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전세금 반환 대출을 좀 많이 지금 완화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내년에 또 지금 금리가 또 여기서 한 번만 더 조금 더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다가구 주택이라 할지 상가 주택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위험하다 지금. 그래서 아파트만 지금 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전세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세종이나 대전 같은 지방에서는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다가구 주택이나 빌라나 도시형 주택 이런 쪽에 지금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세 피해가 상당히 발생될 위험성이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월세 물론 사기라는 이름으로 계속 보도가 돼서 전세 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피해자도 네, 있을 맞습니다, 테고 지금. 포괄적으로 사기라고 하기는 어려움은 있어요. 네. 그런 점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대상자들이 영세 서민층 혹은 1인 가구를 선호하는 청년층이 그 피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주류가.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 마지노선이 그 다세대 주택 전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장해 줄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만 네. 이럴 때 정말 시급히 취해져야 될 조치가 있다면 뭐가 있어야 될지 무슨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간이 절차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 금액도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을 없앤 것 같더라고요. 완화 내지는 완전히 없애지 못했겠지만 그렇다고 이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근본적인 대대적인 어떤 조치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도 어려운 거를 제가 네. 뭐 어떤 극단의 어떤 최선의 방법을 그래도 말씀드리면 현장을 많이 상당히 참 보시니까. 어렵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번에 이 전세 피해 건은 저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 입장에서 사전에 예견됐던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고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급등하면서 전세금 대출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저금리 시장에서 대출을 정부에서 너무나 장려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금 금리가 갑자기 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각 가격
빠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세 시장에서 참 혼란이 오고 있는데 저는 정부에서 이 전세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해준 게 문제다. 그리고 또 그걸 갑자기 또 끊어버리게 되면 지금 이런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단기 내에 이거를 뭐 어떤 그 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정부에서 마련한다는 건 참 쉽지 않다. 물론 임차인들에게 지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지원 정책을 지금 해주고 있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담을 해주고 있고 지원책을 지금 발표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게 언론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겠느냐, 그분들이 충족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지 못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성과를 내기 쉽지만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 전세 시장은 점진적으로 전세 시장에서 월세 시장으로 저는 변화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대전시나 국가에서 정말 전세금을 막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분들에게 일정 부분 소득의 미만 청년들에게는 월세를 차라리 지원을 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인들이나 임차인들에게도 건전한 이 전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이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관행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게 사실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이게?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전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인 간의 거래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사인 간의 거래가 예외적이고 뭐 개인적인 상황에서 머무르면 뭐 사인 간의 상황이니까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다수가 관여되고 보편적인 상황이 된다면 일단은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도 여기에 어떤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지금 이 시점이 좀 늦긴 했지만 전세 사기로 해가지고 몇 사람을 때려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악마화해가지고 어느 때는 나는 갭 투자 이렇게 성공했다. 그게 찬양받는 하나의 투자 방법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아주 몹쓸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좀 택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쪽의 전문가들 특히 학계에서 전세제도의 개선이나 보완책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전세가 월세로 변환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많이들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있는 이유는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는 전세가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유리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전월세 전환율로 따져봤을 때 전세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는 게 더 이익이었습니다. 워낙 이자가 좋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세입자는 왜 그러면 전세를 가느냐? 그거는 과거에는 주택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임대인이 우월한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세를 놓고 나는 더 이익을 얻겠다라고 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일반적인 관행이 됐고 또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그렇다면은 과거와 달리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전세가 더 불리하죠. 임대인 입장에서요. 근데 그 임대인이 과거에는 어떠한 이자 소득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친다면 지금은 레버리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에 전세를 월세 시장으로 싹 바꾸기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월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받아야지만 내가 이걸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월세로 바로 바꾸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전부를 빼주는 거 아닌 예를 들어서 역전세 상황이 발생을 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빼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선 다가구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세와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대출이라든지 전세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유동적입니다. 이게 15억이라고 내가 임대인이 15억이라고 그러면 15억으로 믿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제도화가 조금 된다면 조금 더 확장을 시킨다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계약 당시에 국가에서 공시한 가격이 명확하게 시세가 15억이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보증금의 합은 15억보다 낮아야 되겠죠. 그리고 대출도 거기에 포함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는 국가가 그거를 국가에서 공시한 금액으로 매입해도 됩니다.
국가는 장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부동산은 우상향합니다. 그게 뭐 세금이 낭비되거나 손해가 보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를 다 보호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상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전세 제도를 존속을 시킨다, 유지를 시킨다라는 직접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우리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 지원을 한다, 주택 바우처 제도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인 제도, 자연스러운 흐름의 전환. 물론 간접적인 부분, 직접적인 부분 다 같이 사용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10월에 아까 전세 가격이 가장 고점을 찍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전세라고 하는 것이 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면은 그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도래하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내가 비싼 가격에 전세 있을 필요 없거든요. 지금 시장 가격은 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옮기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그런 전세 대란, 전세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전세 사기라는 표현 많이 쓰고 있지만 선의에 뭐 예를 들어서 5년, 10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전세를 사기를 치려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세 사고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전세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 물론 정부에서도 최근에 DSR 기준 40%를 DTI 70%로 바꿔가지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전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겠다라고 나오는데요. 뭐 미봉책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이런 정책이라도 나와서 피해자가 조금 주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말씀 딱 드리면 뭐냐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은 사고가 나는 원인이 있어요. 뭐냐면 가장 저희들이 실무에서 종사하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선순위 보증금이에요. 선순위 채권 금액 같은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 일람해보면 분명히 확인이 가능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선순위 보증금으로 확인을 하려고 보면 임대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더 디테일하게 이제 확인을 하려면 이번에 이제 부동산 특별법에 담긴 내용 중에 공인사법도 변경되면서 임대인들이 정보 제공 의무를 줬어요. 이제 시국세 미납 완납한 사실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 현황이 얼마인지 그거를 열람해서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임대인들이 거부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해봤을 때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으려면 계약이 작성된 이후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개업공인사들이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하려면 그 열람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개업공인사들의 그 열람권도 없는데 임차인들이 열람을 해와서 그 열람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을 해보니까 임대인이 얘기했을 때 5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고 실질적으로 금액을 딱 환산을 해보니까 20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왜 이런 괴리 현상이 나는가라고 임대인하고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전출을 이미 해간 임차인도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개업공인사들도 정확하게 두 개를 크로스체크가 안 돼요. 그러면 이쪽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서 이쪽하고 크로스체크하고 전입세대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있는 전입되어 있는 세입자들을 파악하고 크로스체크를 해보니까 안 맞아요. 왜 안 맞냐면 여기에는 이름이 있는데 확정일자 부여에는 이름도 없고 호수도 없어요. 다가구 주택 18호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행정적인 미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나 행정부에 이런 민원을 넣어서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이게 개선이 안 되면서 계속 어떤 개업공인사들에게 의무만 부과한다면 지금의 이런 사고는 계속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근본적인 것부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을 해줘야 좀 이런 그 전세 피해가 좀 줄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제 요즘 우리 국가나 행정의 역할이 막중해졌어요. 행정국가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행정만능주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의 역할이 미진한 부분도 있어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선제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역할이 소홀했다. 이 전세 사기, 전세 사고가 터진 것은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관행적으로 구성원들이 소홀한 것도 문제는 있겠죠. 임대인의 문제도 있고 임차인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원인을 하나하나 낱낱이 좀 밝혀서 해결책을 찾아야지 특정인을 악마화해가지고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무슨 그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는 이런 식의 그 해결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건 빨리 좀 지양해야 되는. 저희는 언제고 대상을 찾아가지고 특정인을 찾아서 악마화하고
그 사람들을 그 절대적인 그 악으로 만들어서 뭔가 좀 분노는 거기다가 쏟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이런 방식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제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흔히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규제,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가 많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선거 변수로 인해서 상승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락하는 건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뭐 상승을 유도하려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박 교수님. 네. 저는 어쨌든 뭐 양날의 검이 다 있다고 봅니다.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제가 조금 더 보는 지표상으로만 본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 가장 큰 문제는 뭐 이견이 없이 금리라고 할 겁니다. 근데 금리 문제가 물론 뭐 지금 미 연준에서도 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혹은 두 번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금 미국하고 금리 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올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지금 올리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의 의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 보통은 경제 상황, 일반적인 경제의 영향을 많이 따져보는 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금리를 오르는 거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 기조라든지 그리고 뭐 올해 또 미국에서 올린다 손 치더라도 또 내년이 되면 어느 정도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없을 거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단기적으로 볼 때 이제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없고 그리고 부동산 심리가 금리 인상의 어떤 리스크가 제거가 된다면 심리는 변화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이 좀 늘 거고 가격은 좀 상승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선거와 관련을 해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관성을 따져본 논문들도 많습니다. 보면 거의 다 올랐습니다.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심리 상태가 정부 심리 상태가 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어떤 부동산 시장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 부분도 당연히 완화가 되고 있고요. 물론 현 정부의 정책이 그간 전 정권에서 뭐 5년 동안 해왔던 거를 거의 뭐 80% 이상 단기간 내에 1년 내에 지금 규제를 거의 다 풀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또 더 부양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떤 하락세보다는 상승세로의 전환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부장님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교수님처럼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릴 만한 위치가 못 됩니다. 저는 실무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매도자분들도 지금 계실 거고 매수자들도 계실 건데 상당히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제가 현실적인 걸 떠나서 이렇게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사실은 거래량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 건가를 면밀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다소 거래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상 시장에 비교했을 때 아직도 40% 정도 미만밖에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또 대전 시장이 지금 올해는 입주 물량이 좀 적습니다. 또 아파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약 한 4천 세대 정도면 1년에 대전이 한 7천 세대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약 4천 세대 정도라고 봤을 때는 약 3천 세대 정도 올해는 좀 부족한데 반면에 내년에 가면 만 한 2천 세대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가 25년도 내년이 참 그럴까요? 내년이 물량이 좀 늘어납니다. 내년도. 그리고 25년도에 가서도 물량이 좀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좀 총선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신 총선 있는 해에는 정부에서도 어떤 부양책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걸 방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 이 금리 시장이나 이런 걸 방어할 건지 그다음에 대전은 공급 물량이 그때 가서 전세 물량이 많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저는 고비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4년도나 25년도가 저는 어떻게 보면 적기일 수도 있다. 지나고 보면
그때가 아마 저점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분이라고 보면 그 시점을 노려서 그 시점에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급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주거가 안정이 될 수 있는 좀 보합 상태를 좀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 정도의 완만한 상승으로 가는 게 가장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예, 신천식의 20토론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집 한 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뭐 저희 세대뿐이 아니고 모든 세대들이 다 평생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뭐 아파트가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상가 건물이 됐든 이 집 한 채가 거의 재산 목록 1호이면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하고 들쑥날쑥하지 말고 적어도 안정적인 보합세가 됐든 안정적인 상승세가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집 한 채에 대한 평생의 꿈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동산 시장,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면서 오늘 신천식의 스토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